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48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네, 수미님이 오늘까지 병가를 쓰시고 네, 그 자리를 보람님이 대신해주고 계십니다. 네, 매번 나올 때마다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입니다. 네, 나오기 싫으신 게 아니라 수미님이 빨리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죠? 빨리 나오셔야 하는데. 네. 네, 퇴원은 하셨고 지금 몸조리 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5월부터 산뜻하게 만나시겠다고 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5월은 뭔가를 시작하기 좋은 달이죠. 그리고 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명숙님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알레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알러지가 와서 약 먹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려는 차원에서 꼈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이렇게 비염이나 이런 거 알러지 앓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괴로운 시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지금 뭐 오늘도 오는데 꽃가루가 계속 날리고 먼지도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니까 확실히 예년보다는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피해가 갈까봐 그러면 약 먹고 코에 또 뿌리면 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막 여러 차례 뿌리고 왔는데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많이 뿌리면 안 좋지 않나요? 저는 급한 마음에 막 뿌리게 되더라고요. 아유, 네. 괜찮습니다.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한 주 동안에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혹시 뭐 하시는 활동이나 이런 거 홍보하고 싶으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보람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뭐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이제 4월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4월 16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이제 민간 차원에서 걷기 대회를 이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주관을 해서 걷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다들 하고 이제 한 12분 정도가 대면으로 했는데 이제 4분씩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한강 주변을 41.6km를 걷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준비랑 뭐 여러 가지 단계를 하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또 주셔가지고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밤샐 때까지 이제 해 뜨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저녁 때 시작을 해서 4월 16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까지 쭉 이렇게 걸으시는. 저도 그 포스팅을 보고 참여하고 싶었는데 금요일이 제가 새날 나오는 날이라서 참여를 못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부턴가는 계속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자꾸 소모가 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사회적 참사는 저희가 계속 기여해야 되고 진실도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참사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 요즘 들어서 좀 보이는 추세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에서도 보면은 이제 대놓고 이제 지루하다,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배류라고 얘기하시는 뭐 약간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또 어떤 움직임들은 보면은 이제 뭐 대놓고 지겹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 그만해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슬금슬금 거기 틈을 갈라 넣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목소리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진실을 찾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쉬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걷기나 이런 게 요즘 들어서 되게 트렌드한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좀 새로운 걸로 눈을 돌려서 환기를 해보고자 그런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도 길 가다 보면은 리본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제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밝혀진 거는 없는데 계속 뭔가 그거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기록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계속 새삼 깨닫고 왜냐면 신상철 대표님께서도 새날에 자주 출연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신다. 이제 저 포함해서도 그렇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특검에 이면주 현재 변호사님이 특검에 임명이 됐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이번에는 좀 진실을 밝혀지길
그리고 신상철 대표님이 밝혀내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에는 세월호를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슈 아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거를 훈훈하다고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아픈 사연이긴 한데, 전주에서 한 편의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손님을 구해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손님이 들어와서 번개탄이 있느냐고 물었대요, 편의점에.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번개탄을 사가지고 와서 술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번개탄과 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112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 손님을 찾아냈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한 마트에서 술과 번개탄을 사간 사람의 차량 번호를 주인이 기억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극단적 선택을 막았다고 해요. 네, 이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행의 시작은 좀 관심인 것 같거든요. 그 예전에 홍대 치킨집 사장님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려거나 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래서 이번 걸 계기로 우리도 주위를 좀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요즘에 너무 흉흉한 뉴스들만 많이 보다가 네. 이걸 보고 되게 뭔가 마음 따뜻해지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아기가 지나가거나 강아지가 지나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막 만지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또 그걸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주인분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래서 뭔가 나는 관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또 예의랑, 요즘에 예의와 좀 상식과 어긋날까 봐 좀 조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관심과 참견이나 뭐 약간 오지랖은 좀 다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술하고 그걸 사가신 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요즘에는 어떤 고립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때이긴 하잖아요. 다들 교제하기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거 아닌 어떤 다른 뭐 경제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정부 측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꼭 찾으시길 또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약간 마지막인 것 같은 인사를 남기는 사람이나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뭐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고, 이래서 또 그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아플 때 크게 도움을 못 줄 수는 있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도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우리 작은 관심 하나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했던 사연인데요. 네, 명숙님. 네. 그 부평 우체국에서 청소를 이제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그 점심시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때에 모여서 뭐 좀 쉬고 있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총 쪽에서도 이제 인권위원회에 또 알리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거는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여서 조금 화가 나는 마음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또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이라고 하고, 이 60세 이후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사실상에 그러면 해고 조치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은 이제 일종의 관리라고 한다면
이게 뭐 우체국 관리공단 그 안에 있나 봐요. 우체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 내에 이제 있어서 그분들이 또 이분들을 또 관리라는 게 순전히 이렇게 뭐 지켜보고 감시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케어하는 부분, 돌보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점심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징계를 내리고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분들이 보통 그 직원분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럼 아침에 서둘러서 나오시자마자 이런저런 또 청소하시고 하면은 몸도 또 힘들고 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직원분들 나오기 전에 모여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타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필이면 또 그 시간에 들이닥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의를 주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게 그 휴게 시간 보장이라는 게 반드시 그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시간만 휴게 시간이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거를 너무 무식하게 해석한 거죠. 그렇죠. 저는 또 더 분노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글을 공유한 뭐 페이스북 그 댓글들을 봤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쉬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도 또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뭐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 근무 시간 그렇죠. 하는 것들 이것도 다 체크해서 이 사람들도 뭐 근무 시간에서 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각박하고 이렇게 그 시간에 보통 그런 어떤 그러니까 휴식을 누리는 시간인 거 일부러 알고 와서 또 하는 걸 보면 저희가 모르는 혹시 뒷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사에 난 거는 청소 우체부 분들이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청소 노동부이신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죠. 이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느 한 칸이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공간이 있는 부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뭐 먹고 쉬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 밖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인권 침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너무 들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청소 노동자에 대한 거는 뭐 학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시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 사실 휴게 공간도 없다가 생긴 지 뭐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아직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면서 왜 그거를 치워주는 그 노동자조차도 안 보이게끔 해야 되는지 네네.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자꾸 이제 뉴스 지면에 또 이렇게 힘들거나 또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처우가 굉장히 그렇게 안 좋게 나오면 또 많은 또 사람들 혹은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뭔가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의외로 또 저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내지는 없이 살거나 뭐 힘들게 살면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 은연중에 또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점점 더 그 위에 거 뭐 좋은 직업 반드시 가져야 돼. 이런 또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점점 더 간격을 버리고 또 잘못된 길로 또 나아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런 거 시정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되게 노동자 개념을 좀 왜곡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몸을 써서 일하는 게 이제 노동자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건 본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이런 걸 보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귀천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네. 많은 분들이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 주면 좋겠어요. 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이메일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부장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뭐로 유명하냐 하면 각종 서류 퇴짜 놓기로 유명하셨습니다. 그 부장님께 어떤 서류든 결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은 퇴짜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맞춤법까지도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결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서의 직원들은 난리도 아니었죠. 더구나 그때는 지금처럼 PC가 일반적인 시대가 아니라 서류를 거의 손으로 써야 할 때였습니다. 한번 퇴짜를 받으면 한 장짜리 간단한 서류라면 그나마 나았는데 한 서너 장 되는 서류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쓰려면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당연히 직원들은 서류를 작성할 때 국어사전까지 찾아가면서 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부장님을 뒤에서 엄청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은 그때 이미 점심 회식을 주장하시던 분이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결제라는 건 비록 네가 서류를 작성한 거지만 일단 내가 사인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내 책임이 된다. 따라서 나는 그만큼 더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그대로 부장님은 당신이 한번 사인한 서류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2번 다시는 그런 상사를 모셔본 적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런 상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아무도 선거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 30대 어리디 어린 초선 의원들만 섣부른 입장문으로 온갖 욕을 먹고 있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라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온갖 적폐가 들끓는 첫 번째 이유는 반민특위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강점당했던 시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바람에 그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단 패배해서 배우고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배울 생각도 없고 패배를 수습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만 다시 세우면 만사 끝인가요? 상처를 봉합하려면 왜 상처가 났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냥 빨간 약 대충 바르고 붕대 감으면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어쩐지 믿음이 안 갑니다. 누구라도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고 뭔가 살신성인 하는 모습으로 기억된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반드시 그 희생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또 작은 생각님의 또 작은 생각이 많은 물음을 던져주네요. 확실히 민주당 그 초선 의원들의 입장문이 많은 그 논란을 야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그러면 어떤 입장문을 내었는가? 그냥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것밖에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되게 두 많이 분을 메일 주신 내용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까 임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마치 이 모든 문제가 약간 2030 남성, 특히 20 남성에게서 있는 것 같다 하고 모든 이목이 글로 확 쏠리고 핸들도 그쪽으로 확 꺾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20이 다시 돌아서서 갑자기 표 주지 않습니다. 20 남자들이.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하태경, 이준석이 몇 년을 보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들이 그 남초 커뮤니티에서 본 의제들을 가지고 계속 활동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그 과실은 다 그쪽에서 따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냥 갑자기 이거 너무 이제 해줄게 막 급한 느낌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2030 얘기 들어줄게 얘기해봐. 근데 지금까지 너무 내팽개쳐놨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좀 그렇다고 집토끼만 신경 써서 산토끼를 신경을 못 쓴 거였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게 왜냐하면 그때 투표 연령층을 이렇게 쭉 봤을 때는 20한테만 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 연령대. 네, 전 연령대 특히 40도 엄청 뭐 간신히 이겼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지지자의 마음도 사로잡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면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런 거는 보지 않고,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딱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술실 CCTV가 90%가 넘게 동의를 하는데 그런 거조차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게 사실 뭐 검찰 개혁이다 뭐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한 문제만 가지고 너무 질질 끌기 때문에 피로도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그럼 어차피 관심 없는 거 그냥 해버리시고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문제들이 좀 지지자도 불만을 가질만 하고, 네. 또 이제 지지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이제 중도층들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들리게 되니까 네. 여러모로 참 민심을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낙연 님이 그 얼마 전에 뭐 자가격리 마치고 나서 뭐 글 올린 거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아직은 그 대권 주자라고 스스로나 아니면 또 그분을 네. 추종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렇죠. 대권 후보죠. 네. 네.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정하신 그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뭐 이낙연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주체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앞장서서 막 뭔가를 돌파하고 나가는 거는 이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대충 그 관리하는 선에서 일을 뭐 이렇게 해왔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스스로 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뭔가 정말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어떤 기질이 있고 뭔가 철학이 있고, 이렇지 않다면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냥 어떤 자리 욕심에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냥 철학 없이 그냥 어떤 직업 내지는 자신의 명예 하나 바라보고 그냥 뭐 국회의원 자리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 그 기본적인 어떤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를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 시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많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주셨던 결제 라인의 부장님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리더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엄중낙연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되게 웃기게끔 소비가 됐지만 그 웃긴 의미조차도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엄중낙연이라고 불렀는지, 그게 그냥 이 사람을 가지고 놀린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데 본인이 그거를 너무 안이하게 처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엄중낙연이라는 그 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아셨을진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알고 알았겠죠, 설마. 근데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약간 이제 소통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을 잘 모르겠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그래서 220V에 110V 꽂아놓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언론이 조중동이 주도적으로 짜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계속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젊은 층이나 온라인 세대가 어디에서 이 담론이 형성이 되고 이 의견들이 교차가 되고 이런 거를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2030이 어떻고 4050 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거를 되게 그렇게 세대론적인 관점을 저는 별로 지지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 출생 연도별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1020, 30 세대가 본인들의 이 의견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고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지 보면 그게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그 온라인 세계거든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보면 뭐 커뮤니티라고 해서 특정 뭐 당연히 어떤 성향이 있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되게 제가 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남성 커뮤니티는 되게 이렇게 좁은 이 스펙트럼 안에서 이게 엄청 반정부적인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반민주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면 여성 커뮤니티는 이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남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정부를 지지하는 얘기부터 뭐 무능 프레임까지 이렇게 쭉 엄청 다양한데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들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모두가 다 워마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조차 계속 남녀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지지자분들께서도 뭐 페미니즘 때문에 이번 선거가 뭐 망했고 이공들이 화가 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표면적인 이유고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계속 저희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2030이나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다. 결국은 네. 민주당이 못해서다.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제대로 안 했기 개혁, 때문이다. 네, 네. 입법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고 계속 네네. 뒤로 미루고. 네. 그 안에서 뭐 민생이라거나 뭐 국민들의 마음이라거나 이런 걸 챙기지 못했는데 이거 다 덮고 2030이란 페미니즘 때문이면 그쪽으로 돌려야지라고 하는 거는 큰 잘못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정부에 계속 무능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K방역 그거 얘기했던 K방역 단어 자체가 지금 부끄럽지 않냐 너네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아직도 엄청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외국 언론은 심지어 막 한국의 언론만 지금 K방역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폄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뭐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방역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나온 게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다 믿지는 않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저는 보면 이제 저같이 그냥 정치를 아주 뭐 자세하게 알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뒤늦게라도 눈이 떠서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 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무의식적으로 그 정서적으로 갖게 되는 그 어떤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다가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나 어떤 감정이 흐름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촉이라고 할까 이제 이러한 것들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또 뭐 대다수 사람들이 뭐 괜찮다 뭐 제대로 근데 또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는 네, 틀림없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뭐 포퓰리즘이랑 민심을 들어서 반영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끗 차이고 네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절대 제발 지지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소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의 메일 덕분에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메일 감사드리고요. 저희 코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나인의 작은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박수 너무 세게 쳤네. 댓글 가겠습니다. 네, ABCOR님. 인간이 잘못했으면 욕도 먹고 혼도 나고 또 잘하라고 격려도 받아야 하는데 왜 격려만 하나요? 자식도 잘못한 거 야단을 안 치고 오냐오냐 하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듯 민주당한테도 쓴소리 할 땐 하고 해야지. 남들이 욕했다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니까 욕 안 한 사람들 믿고 또 나태해지고 능력을 줘도 쓸 줄도 모르는 민주당은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당 해체하고 개혁파들만 따로 열린민주당이랑 합쳐라.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개소리하는 수박들 무시하고 밀고 나가자. CM8 트레이딩님.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다. 촛불을 들 때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 이 싸움은 경제 기득권, 언론 기득권, 검찰 기득권, 법원 기득권, 공무원 기득권과의 계급 투쟁이다. 촛불 시민 혁명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은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 51% 지지자들도 국회 구도만 180대 120으로 만들어주고서 만족하지 말고 민주당을 향해 더욱 해초리를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만족하면 패배, 방심하면 패배, 분열해도 패배, 개혁 박차만이 승리한다. 네, 이 두 분은 채찍파네요, 채찍파. 오늘 혼내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가 뭐 못한 부분을 당연히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솔직히 뭐 여러 이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중립적인 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나 정부의 불편한 그리고 되게 불리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패널들만 동수를 맞추면 뭐합니까? 그게 중립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립적인 척을 하고 이런 얘기를 실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대한 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도 조금이나마 비율을 맞추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한 것도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그렇게 뭐 대깨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 라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민심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네. 이분들이 어떤 거에 분노를 하고 어떤 건 칭찬하는지 어떤 걸 아쉬워하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청을 하셔야 된다. 네, 근데 정말 그러는 게 왜냐면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길을 걸어서 그냥 길 걷다가 붙잡고 당신 생각이 어때요라고 얘기해서 누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 그나마 이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극단적인 소리들이 과대표되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뭐 왜곡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온라인에서 솔직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좀 여론 동향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민생 텐트인가요? 하여튼 그런 텐트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잖아요. 민생 텐트가 아니고 무슨 텐트긴 텐트예요. 청년 텐트인가 뭔가. 근데 전 그거 너무 좀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선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신한 발상을 못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텐트 설치해 놓으면 누가 와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불만 있으면 거기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 너무 잘못된 발상이에요. 내가 찾아갈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니네가 할 말 있으면 찾아와라는 건데 누가 용기 내서 그 시간까지 거기까지 갑니까? 진짜 내가 뭔가 절실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관종이라거나 이런 사람이면 가겠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뭐 바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구태의연한 거를 대안이라고 내놨는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야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장으로 좀 가라. 초선들은 현장으로 가야 된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된다.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속한 그 상임위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내가 정책을 낼 만한 곳인데 그 관련된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다 의정 활동인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님.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이 점잖은 게 아니고 무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점잖은 건 무능의 다른 말입니다.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투쟁적이어야 합니다. CU 목동 아카데미님. 저도 밭을 갈다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오신 패널님과 레이정님 그리고 푸나님 말씀을 통해 이제야 이번 선거를 복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존경하는 분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뭉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긴장하고 다음 선거 이길 수 있도록 지지자도 현명하게 박 갈아야 할 듯합니다.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우처 법안 꼼꼼히 만들어서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연희님. 조심스럽게 궁금한 점을 새날과 의논하고 싶어요.
지금 20대들은 세월호 전후 세대인데 분명 이의를 제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일본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반대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뭐라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세력들에 끌려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갈등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 구조를 정치판들이 벌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새날 식구들은 조금이라도 공감할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풀어봤습니다. 그냥 제 노파심이길 바래요. 불러라님, 최성의 사기꾼을 수사하지 않은 개검찰, 민주당 젊은 오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정경심 교수의 PC를 조작했다 여겨지는 멧돼지 장당들에 대해 왜 한마디도 못하는가? 김학의 사건 등등 민주당은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 사악한 곽상도가 안 보이는가? 네, 김상희님. 민주당이 시민과 편먹지 않으면 기반이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민희 작가님은 정말 소중한 민주진영의 자산이십니다. 강정만님. 박진영 상근 부위원장 하시는 말과 같이 이성윤 지검장 자신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그것도 돌파 못하면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파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하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정치 같네요. 안티혐오님, 민주당 내 이재명 비토 세력이 아주 일부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은데 이재명한테 붙는 정치인 거의 없어요. 법사위원장을 국진당에게 주고 협치하자는 박완주를 찍은 65명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곽은생님, 적폐들은 민생은 반개혁, 개혁은 반민생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는 민생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생이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도 개혁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도 개혁해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개혁해야 한다. 모든 불공정한 것, 새로운 정책 법안, 세금 문제, 복지 문제 등등등. 적폐들이 개혁은 나중에 라는 허튼 소리 못하게 모든 것들에 개혁을 붙여 널리 알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도 그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나 세상 모든 것들에 개혁을 붙여 말하고 널리 알려서 개혁이라는 단어 말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댓글들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 개혁을 얘기하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듣는 능력이죠. 네. 많은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고 네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도대체 뭐 들으라 하는데 어디서 듣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그게 꼭 의원이 아니라도 네네네.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날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곽은생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게 저도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참자유 청년연대라는 청년단체에서 활동 중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 왜 청년들의 이슈가 될 수가 있지라는 게 되게 언뜻 봤을 때는 뭐 일자리 문제나 뭐 그런 거 남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공정이라는 이슈가 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득권이 예를 들어서 검찰 뭐 국민의힘 당과 뭐 일부 이제 의원들과 뭐 여러 이제 기득권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층이 생기는 거고 공정이라는 이슈가 그럼 그 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크게 봤을 때 그건 다 공정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청년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시험만이 사실은 공정한 게 아니고 뭐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정말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은 항상 민생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의 것에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건데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균등하지 못했던 공정하지 못했던 어떤 기회를 공정하게 맞추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민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층에서 생겨나는 이제 커뮤니티나 온라인에서 보니까 이게 뭐 남초 커뮤니티, 여초 커뮤니티 할 것 없이 약간 무능이라는 게 계속 이제 이게 좀 그걸 씌우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유능하게. 유럽 쪽에서 왜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젊은 세대 그 정당들이 의회에 또 진출하고 그래서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각성을 하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어떤 진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정당의 구성원들은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도 분명히 우리의 어떤 서민들이나 국민들 대다수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을 대변하고자 들어갔는데 결국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거는 뭐 잘 사는 사람이라든가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기득권들을 대변하고자 하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과연 뭐 진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정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의 권력이라고 해서 시민 정치를 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깨시민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좀 시민들이 좀 정치 세력화라고 할까? 뭐 그렇게 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그 유럽 쪽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민생 정당이라고 또 사실은 할 수가 있겠죠. 워낙에 우리와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의 정치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어쨌든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불러라님, 김종인 씨가 사죄한 지 100일도 안 돼서 또 사면? 이것들은 절대 제정신이 아닌 듯. 탄핵이 잘못됐다? 지구촌에서 멸망해야 할 집단 국좀당. 김영우님, 국힘당과 언론 검내기들은 한 몸이지. 그들은 같은 배를 탔다. 서로 봐주면서 이권을 처먹으며 검내기가 칼춤을 추면 언론은 나팔을 불고 국힘당은 돈을 걸고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되어 있는 장자연 사건을 봐주고 또 언론은 김학의 윤석열 사건을 봐주고 그 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지. 그들은 삼위일체 적폐의 완전체가 되었다. 이걸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오만식님, 언론은 국가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 언론이어야 한다. 이미 부와 권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에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네, 9894154님. 친구 4명이 만났는데 둘은 보수, 1명은 중도 성향입니다. 기성용 성폭행 사건을 얘기하다가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심을 품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정말 억울하겠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유재중 성추행 교사 사건을 얘기했더니 3명 모두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보수인 친구는 그게 맞다면 언론에 왜 안 나오느냐, 민주당이 가만 있었겠느냐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뉴스고 신문이고 어디에도 나온 적 없는 가짜 뉴스를 듣고 와서 퍼뜨린다는 식이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적이 없으니 모르고 조국은 TV만 틀면 하루 종일 도배를 했으니 유치원생도 알지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박형준에 대해, 윤석열 가족 비리에 대해, 나경원에 대해 언론에서 제대로 다룬 게 있나요? 조국에 대해 그렇게 비리가 있듯이 내보냈으면 최소한 법원에서 나온 증거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건가요? 언론개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민아님, 뇌피셜이 기사가 되는 희한한 나라, 예지 능력이 있는 언론이 존재하는 나라, 언론의 정치 세력화가 당연시되는 나라. 쯧. 안티혐오님, 국짐 기레기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국짐은 원래 드러나지 않은 범죄 집단이고 일선의 기레기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입니다. 안 잘리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언론개혁을 가장 앞에서 가로막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 몇몇 있잖아요. 이낙연, 윤영찬, 노웅래, 박광온 등이 의심을 받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 진짜 언론개혁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언론 환경이라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조선을 핏대로 한 조중동과 언론 세력으로 봐야 하니까요. 네, 이번에는 또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래요. 그 부산에서 시장을 하고 있는 박우연 씨.
그분에 대해서 그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진짜 언론에서 제대로 검증을 한 적이 있었나? 보도라도 한 적이 있었나? 오세훈의 내곡동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 여전히 의문이 들고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 둘 다 시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뉴스조차도 없어요. 너무 화나는 일이죠, 진짜. 그렇죠. 시장은커녕 의혹들로 수사받기가 바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아니 뭐 검사들은 수사 시작하면 피의 사실 공표하고 막 그 수사 내용들 흘리고 많이들 하면서 이들은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가 조사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그냥 뭐 잘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기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또 민주당의 의원들은 뭐 하나라도 말하면 사실 또 꼬투리 잡고 늘어지고 또 시끄러워지고 이럴까 봐 또 조심하는 것도 사실은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언론 자유도 1위가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언론 자유는 1위인데 왜 신뢰도는 꼴찌일까요? 그러게요. 네, 이게 절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초 커뮤니티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백신 관련해서 막 불안감을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런 가짜 뉴스들 막 유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찝어서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이거 꼭 봐줘 하면서 올렸는데 이제 정재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 내용과 많이 다르니까 이거 한번 봐달라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만 하면 올리면 이제 기레기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제이다. 언론 개혁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언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미디어 바우처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만식 님이 얘기해 주신 거. 네, 이 문제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언론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조중동에서 나오는 얘기들에만 계속 휘둘리고 정말 민심을 거기에 눈이 가려서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랑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들이 지상파로 진출을 하잖아요. 네. 저는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그거 열심히 하고 그게 화제가 되면 그게 또 언론에서 어차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화제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단지 그냥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예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언론에서 나를 인터뷰 안 해주나 내 말을 언제 누가 따옴표 쳐서 써주나 이런 것만 바라고 있을 겁니까?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왜냐면 하는 거 없다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의원님들도 듣기가 되게 억울하실 거잖아요. 네. 엄청 바쁘시니까 그런 거 일상을 예를 들어서 뭐 꼭 의원님이 직접 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보좌관이나 뭐 비서님들이 옆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찍어서 이거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올리던 아니면 어떤 법안을 발의했거나 뭐 해명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정 활동 같은 게 있으면 계속해서 그걸 쌓아나가서 남들한테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소통이 맞아요. 부재한 거죠. 네. 그 뭐 페북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는 걸 보면 거의 이제 약간 보도자료 수준을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지지하는 입장에서 좋아요를 눌렀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보도자료 재미 하나도 없는 거를 누가 보라고 SNS에 올리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것도 조금 진짜 마케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항상 심각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저도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저는 반대하는데 일배화라는 단어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탈정치, 비민주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밈 같은 걸 가지고 놀잖아요. 되게 뭔가 조리돌림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해학적인 능력이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정치인이 또 연예인과 되게 흡사한 그렇죠. 특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게 신경을 쓰시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가요? 잘 하시면 된다. 노력해 보시라. 네.
계속할게요. 제이 제클리님, 당신들 새끼가 수학여행 간다고, 일 때문에 간다고, 볼일 보러 간다고 갔다가 이유도 없이 죽었다면 과연 당신들은 그냥 지겹다고 하면서 바라만 볼 수 있겠는가? 가슴에 새끼를 묻은 그 애절한 마음을 외면하면서 남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도 뉘우침이 없는 그런 나쁜 인간들은 대대손손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그들의 대대손손 가슴에 꽂힐 것이다. 참 슬프지만 아무것도 못해드려 가슴이 아픕니다. 해바라기님, 논산 시민입니다. 황명성 시장님은 논산 시장하면서 일 많이 해놓으신 분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정말 바쁘게 잘하셨습니다. 네, 박현전님. 김승원 전 판사님이라 하셨는데 정의로운 판검사 모임을 만드세요. 우리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정치하는 의원과 지사를 옳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개혁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정진숙님. 조중동 전단지로부터 깨시민들이 김승원 의원님을 지켜드릴게요. 바우처 제도로 꼭 언론개혁 해주세요. 김승원 TV님. 이거 인생 정치 갓내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아, 네. 네. 김승원 의원이 미디어 바우처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회원 가입으로 응원 바랍니다. 법안 내용과 법안 발의 진행과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깨시민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알고 난리쳐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두 눈 뜨고 꼭 지켜봐야 되고 국민 눈에 눈물 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 같이 다시 일어납시다. 힘내세요. 가즈아 파이팅. 네,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하신 김승원 의원님 그 인터뷰가 있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무제자님, I support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Myanmar. 나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초반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물러서면 아픔이 바람이 됩니다. 미얀마 국민이 겪은 고통이, 희생이, 울부짖음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아파도 참고 인내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기를 든 자들이 국민을 담보로 권력을 잡으려 하는 악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아픔에서 많은 국민들의 피를 거리에 뿌렸습니다. 우방이라는 자들도 국제사회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함께 뭉쳐서 싸워야 합니다. 미얀마 국민의 희생은 훗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의 한 시점에서 사라지고 방송과 언론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광주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피로, 악과 맞서는 처절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방이라는 자들도 눈을 감고 군부의 잔악한 행위를 묵시적으로 묵인했습니다. 수많은 광주의 국민은 어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디에 매장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들의 떠도는 혼을 찾을 수가 없음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광주는 지금의 미얀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비참함과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거의 도륙이라는 의미를 가진 잔악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현 시점까지 배를 채우며 골프를 치러 다니는 악마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치매를 빌미로 연명하며 온갖 행태를 보입니다. 친일 독재의 뿌리는 지금 너무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온전한 민주주의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단지 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은 환각에 처해 있을 뿐 지금도 친일 독재의 뿌리들이 자신들의 씨앗을 배양을 거쳐 상층 계층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 검찰, 사법, 정치, 국회, 재계 어디 하나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미줄 같은 폐악의 구조를 지금도 깨기 위해 민주주의는 땀 흘리고 고통을 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맞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결코 민주주의는 내 것이 되질 않음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려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4.19, 5.18, 60, 촛불혁명, 그러나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미얀마 국민 여러분,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군부의 개가 되어 산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싸우십시오. 피를 두려워 말고 싸워야 합니다.
우방은 자신들의 이익이 목전에 있을 경우의 우방이지 국제적인 분쟁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몸을 사립니다.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가 두려움을 느끼고 발을 뺄 때까지, 나아가 집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리고 끝맺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군부 지도자 민 아웅라인과 그 휘화 관련된 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차기에 다시금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이를 재판으로 용서하고 살려두려면 결사 반대하고 죽여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승만 정권에서 반민특위를 해산시킴으로써 그 강교한 친일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는 결과를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해 박 정권이 대두되었고 광주에 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뿌리에서 파생된 언론과 재벌, 검찰의 이름을 밥 먹듯 바꾸는 당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안착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땅도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미얀마 국민 여러분, 결코 지치지 말고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시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미얀마의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끝으로 군부의 총칼로 인해 생을 달리한 미얀마 국민분들의 숭고한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 청국장에서 미얀마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게 지난주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얀마 분이신 그 유학생 분하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처음으로 박사 과정을 하셨던 이제 제희님하고 같이 나오셨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다. 이제 온 나라가 광주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치지 말고 싸우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제 좀 저희가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좀 보태주는 게 그분들한테 힘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김숙희님, 학교 폭력을 당한 뒤 그 후유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집니다. 대책이 정말 절실해지는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성님, 내가 정해둔 장난과 괴롭힘 같은 행동을 상대방에게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을 때 장난이 아니면 괴롭힘, 상대를 괴롭히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유희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전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말도 안 섞어요.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통하지 않는 이상 학폭을 피해가는 꼼수만 발생할 것입니다. 네,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 네, 다음 것도 읽을게요. 네. 네. 김경남님, 새날이 재밌으니까 저쪽에서도 오나 보죠? 공감. 정승은님, 좋은 방송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낙곰수 이후 푸나님 목소리에 반해 듣기 시작한 방송인데 벌써 몇 년째인지요. 채널로 인해 정치에 더욱 폭넓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하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시간들, 신민님이 오시던 때 그리고 조국수호 집회에 신민님 새날 깃발 들고 가시던 모습, 집회 때 마차님 방송하시던 모습, 그리고 모든 집회에서 새날 깃발 보며 왠지 마음 든든했고 고마웠던 기억 새록새록 떠올리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모든 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새날 파이팅 힘내세요. 네, 정승우님처럼 진짜 새날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새날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눌러주시고 주변에 또 홍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남편이 첫째 아들입니다. 임신 처음 했을 때는 시아버지께서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마침 성별이 나오고 아들이라니까 기쁨과 동시에 이젠 첫 손자 이름은 본인이 지으시겠다고 선언하시네요. 예, 아버님, 신랑이랑 같이 좋은 이름 몇 개 지어 오시면 선택은 저랑 신랑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며 아기 이름은 무조건 자기가 직접 철학관 가서 마음에 드는 걸로 혼자 선택해서 지을 거라 하시네요. 아니, 내가 4배 아파서 낳는 내 아기인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본인이 이름을 짓겠다 하시는지. 원래 첫 손주 이름은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지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제 아기인데도 아기 이름에 나 혼자 짓겠다는 욕심이 없는데 도대체 시아버지는 왜 그러시는 거죠?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요. 보통 시댁에서 아기 이름 짓는다고 이렇게 완강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아이를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네. 보통 보면 어른들이 가셔서 몇 개 받아오시면 네.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던데. 같이 상의를 하긴 네, 하죠. 그렇게 네. 하던데 또 여기 아버님께서는 상당히 근데 권위- 약간 좀 내용이 좀 웃겼어요. 뭔가 네. 아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서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웃겼습니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아, 저는 이거 하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났어요. 그 학렬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네. 보통 이제 학렬을 따르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굳이 학렬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 막 순혈주의에 족보주의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돈으로 샀다는 그 조건.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성에 무슨 그 이름 학렬을 쓰면 서로 아는 사이 아닌데도 아우 같은 그거네라고 하면서 막 몇 대고 아 내가 삼촌뻘이네 약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뭐 내려오는 전통이긴 하지만 이제는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할아버지도 그 학렬 때문에 더 그러신 게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름을 예쁜 걸 지어 오시면 괜찮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무조건 만약에 내가 짓겠다 네, 하니까 만약에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요즘 현대에 안 맞는 이름을 이렇게 음. 하시면 좀 일단 이름을 맞아요. 어떤 걸 지어오시나 보고 그렇죠. 그 네. 요즘 이름 짓는 것도 또 시대를 또 많이 반영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그 국제적으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굉장히 중성적이면서 또 외국에서도 사용하기 편한 이름으로 또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손주에 관한 일이니까 네. 할아버님께서 좀 또 양보를 또 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이름이 지혜거든요. 임지혜. 네네. 근데 80년대 생 중에 네. 그 여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게 지혜, 지영, 지은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임지라고 하는 게 네, 어딜 네. 가나 지혜가 있으니까 네, 네. 구분하려고 네. 일단 했던 거기도 네, 네. 하고요. 요즘에 왜냐면 애기들 이름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네. 가장 많은 이름. 근데 인터넷 소설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은 이름이 이렇습니다. 쭉 나오는데 정말 무슨 옛날 인터넷 소설을 보는 이름을 다 애기 이름으로 붙여놨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웃겼습니다. 네, 한때는 또 한글 이름으로 많이 네. 했는데 그게 맞아요. 또 이제 어렸을 때는 귀엽고 깜찍한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무 또 어린아이 이름 네. 가지는 거는 또 좀 아무래도 좀 맞아요. 그렇다라는 또 인식도 음. 가지게 되었고 아무튼 그 시대 저도 이제 주로 숙자 들어가는 게 그 시대에 또 많았고 네네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자자 많이 아. 들어갔죠. 일제 시대 거치면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름을 처음에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어주지만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선택하는 그렇죠. 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네. 개명 절차가 좀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시아버님한테 진짜 안 보여주든지 네, 네. 보고 싶으면 제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 시아버님이 그 두 사람이 애 낳는데 무슨 일조로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 아들을 낳아도 그거 너무 네. 저는 어제 너무 사연이 아무튼 재밌네요. 이게. 두 사람이 노력해서 아이를 가진 거니까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만약 철학관 가시면 돈 써야 되니까 가셔서 받아온 이름들을 추천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마음을 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독단적인 면이 이제 손주 사랑이 유별나셔서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셨으면은 저는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잘 해결하실 바라겠고요. 이번 주 한나이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